안녕하십니까. 세종부동산의 모든 것 세부TV 정현석입니다. 2021년 2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발표된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의 세부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정책이 발표되는데 왜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지 못하는가? 과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니니까 혹여 당파적으로 들리신다면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역적이 필요한 시대.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셨나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제 전혀 새롭지도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부터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 반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고였습니다. 어림잡아도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 정책의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정책의 효과를 거두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번째 정책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대책을 발표합니다. 골자가 뭐냐면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의료보험, 양도세 이런 것들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급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를 내지 않을 경우는 세금을 중과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죠? 폐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가입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많이 가입을 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2020년에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주택 취소를 유도합니다. 2년 만에 금방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들이 불과 1, 2년을 버티지도 못합니다. 또 요번에 2월 4일 날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수도권에 30만 가구, 지방에 50만 가구, 대략 이 정도 됩니다. 83만 가구. 정말 단순한 발상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정책입니다. 과연 집값이 얼마나 내려갈까요? 어디에 집을 또 지을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SNS상에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데 여당, 야당 여성 후보들이 설전을 좀 펼쳤습니다. 야당 의원이 어디다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아직은 서울에 시유지랑 교규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좀 완화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살으셨던 분이나 거기에 투자하셨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발표가 되면 그 지대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합니다. 자, 토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용적률을 풀었어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고층을 지어야 됩니다. 저층일 때는 소방법, 각종 규제들이 약합니다. 근데 층수가 높아지면 각종 규제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어떻게 되죠? 건축비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값도 상승, 건축비도 상승.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도 상승. 그러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이 됐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 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과연 이게 맞는 부동산 정책일까요? 이렇게 정책을 쓰고 실패를 하고 하다 보니까 각종 언론이라든지 정계, 재계, 학계에서도 이제 모든 정책과 규제를 다 써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도 규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된 솔루션일까요? 이런 정책들은 왜 실패를 할까요? 과연 해결책은 없는가요?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죠. 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자식들이 이제 시험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시험 이렇게 문제를 푸는 숙제를 내다 보면 그 문제를 잘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문제를 읽기보다는 답부터 찾으려고 하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모든 문제의 답은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현재 원인만 파악을 잘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럼 부동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책들은 왜 내놓을 때마다 실패할까요? 뭐 많은 분들의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공간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전국 지도의 면적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1000만이 있는 서울이 차지하는 면적은 뭐 한 2, 3% 되려나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정도 됩니다. 서울에 뭐 1000만이 좀 못 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략 18%, 경기, 인천, 서울에 2600만 정도.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 문화, 정치, 경제, 행정, 각종 인프라들이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삶의 터전인 분들이 이곳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를 가면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다니는 공공기관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다니는 병원이, 내가 다니는 마트가 다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떠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원인은 찾았어요. 단순합니다. 원인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가 그럼 문제는 진단이 되었는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있긴 있죠. 해결책은 뭐였죠?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집중의 반대는 분산이겠죠. 그렇다고 집중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정확한 집중도 필요하고 분산도 필요한 건데 지금은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분산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교육, 문화, 정치, 경제, 행정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걸 좀 분산을 해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스갯소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방송국 예를 들 건데 방송국 다니신 분들은 뭐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편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언론, 신문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KBS, MBC, 조선일보, 뭐 JTBC, 중앙일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방송국 언론기관 이런 신문사까지 홈쇼핑 채널까지 모두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강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신문을 만들려면 종이도 필요하고 잉크도 필요하고 그걸 운정하는 기계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필요하고 방송국을 만들려면 카메라도 필요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PD, 연예인, 스태프들 이런 분들도 다 당연히 따라서 이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이런 언론기관이 빠지면 도대체 몇 명이나 빠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500만 이상은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도권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만 정도, 거기서 500만이 빠지면 거의 5분의 1 정도가 20%가 빠지는 건데 그러면 수도권의 부동산 값도 20%는 빠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빼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집중과 분산의 정책을 천천히 잘 활용을 하면 부동산 안정화를 하는데 좀 안정화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정책들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세금을 주고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시는 위정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싸움질하고 밥그릇 채끼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비관적으로 보시죠. 저도 좀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비관한 예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만듭니다. 행정의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은 나의 재산산의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극명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반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세대가 아닌 우리 자식의 세대, 우리의 손주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의 자식, 우리의 손주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도대체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이 역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서민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러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까요? 하시겠죠. 그렇지만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선거 때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나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외칩니다. 과연 저희 같은 일반 서민이 이 말을 믿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제 생각은 자신의 이익의 영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진정한 역적, 아니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한 표를 행사하는 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시대를 넘어서 나의 자식의 시대, 나의 손주의 시대를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손님들이 정책을 계속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서 하도 공부해서 계속 바뀔 때마다 저희도 힘들고 모든 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시원하게 욕이나 한 바가지 하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역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으로 역적의 영웅이 되는 100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정보와 신뢰와 정직을 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TV 정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